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몇 분이나 오셨지? 잠깐만요. 많이 안 오셨네. 뭐, 녹화 영상 보시면 되니까, 네, 오늘 할 게 많거든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광고 도시민박업 그 법률에서 세금까지 마스터하기 6주 무료 강의의 오늘은 2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가볍게 이런 거다라는 걸 좀 다뤄드렸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자,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이 오로지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만 합법 에어비앤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거는 에어비앤비에서 합법 에어비앤비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더 많죠. 사실 더 많아요. 27가지나 돼요. 네,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에어비앤비가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이렇게 에어비앤비법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법률이 이렇게 다각각이고 법률이 다각각이고 그 법률에 대한 소관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은 예,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박업인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농어촌 정비법을 그 담당하는 소관부처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관부처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딱 볼 수 있는 데도 없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한 군데 볼 수 있는 데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업종이 많고 법률이 복잡하다 보니 더 합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많고 많은 업종 중에서 우리는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이 많고 많은 업종 중에서 물론 제가 27가지나 되는 업종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소자본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에어비앤비에서도 합법 에어비앤비 하면 외국인관광 도시임박업 하기 때문에 맨 위로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 민박업은 전국에 3천 곳이 넘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3천 이렇게 밖에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은 전국에 3만 곳이 넘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얘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합법 에어비앤비 하면은 도시 외도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에어비앤비에서도 맨 위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전국에 농어촌 민박업이 몇 개나 있고, 전국에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누가 알려주나? 저한테만,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저한테만 알려주나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알려주는 게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로컬 데이터라는 곳이군요. 여기를 어떻게 검색하시냐면요. 예, 구글에서요. 네, 로컬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나와요.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개방 이런 데가 맨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찾기로 가서 그룹별 업종 조회로 가셔서 문화, 그다음에 숙박 이렇게 누르면 숙박업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봤던 27가지의 그 많고 많은 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뽑았던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업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중에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보이시죠? 클릭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 4,767곳이 있다고 합니다. 잘 보이세요? 화면 조금 더 키울까요? 4,767개. 와, 저 얼마 전까지 저는 3,400개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1,000개가 늘었어요. 예. 허가일 검색 시작일 여기 검색해 볼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3일 오늘까지 해서 그동안에 2024년 1년 동안 몇 곳이나 허가받았는지 볼까요? 보면 2,000곳. 2024년 1년 동안에만 2,000곳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 중에서 서울만 검색해 볼까요? 그 중에서 서울만 1,400곳. 진짜 많죠. 더 줄여볼까요? 서울에서도 마포구만 한번 볼까요? 마포구만 보면, 자, 마포구가 476곳.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을 설정해서 검색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오늘이 23일이죠. 예, 이 최근에 23일, 20일 기준으로 20일 날 하루에만 허가받은 곳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많죠. 이렇게 우리는 매물이 없다 이러는데 누군가는 매물을 찾아서 이렇게 하루에도 지금 몇 곳이야. 하루에도 열 몇 곳이나 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했습니다. 주소를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이 주소를 보면 많은 것들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 보죠. 이지 맨션이라고 돼 있는 데는, 네, 성산동의 지층, 그리고 이지 맨션 2, 성산동 같은 주소의 2층, 이지 맨션 3, 그러면 성산동 같은 주소의 3층, 그래서 한 건물에 지층, 2층, 3층 이렇게 하신 데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것들도 학생 이렇게 한 건물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걸 보면냐면 이 마포구 안에서도 성산동, 서교동 이렇게 마포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 관광 도시 인박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포구에 지금 기간 설정하지 말고요. 기간 제가 지워볼게요. 기간을 지우고 검색 이렇게 해보면 마포구에만 1,055개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4,000개가 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4분의 1이 마포구에 몰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서 창업하는 게 좋은지 입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있으셨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남들이 많이 하는 데가 이분들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마포구에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많이 하는 데가 좋은 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떻겠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안 봐도 뻔하죠. 굉장히 임차를 할 때 월세도 비싸겠죠.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월세는 높고 수익이 낮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 마포구에 자리 잡은 이유는 뭘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좀 드릴게요. 숙제가, 숙제는 아까 제가 여기 로컬 데이터 사이트 보여드렸잖아요. 로컬 데이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을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싶은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어떤가? 이렇게. 서울 종로구는 206개가 있다 그러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양천구. 양천구는 26개밖에 없어요. 되게 쬐끔이죠. 양천구는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네, 확실히 수요가 적은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주소도 나와 있어요. 수고롭긴 한데 이 주소를요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마포구 안에서도 아니면 마포구 아니면 양천구 목동, 양천구 신정동 내에서도 어느 쪽에 좀 몰려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민박업 종류가 대한민국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 두 가지인데요. 이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번 볼까요? 농어촌 민박업을 보면 농어촌 민박업은 전국에 서울 양천구로 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네. 네. 전국에 34,577곳이 지금 농어촌 민박업은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 있는 곳들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각 업종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니까 여기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래요. 요거가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시는데, 질문 주시는데, 질문을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질문 올리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쭉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숙제 내드렸죠. 이 숙제는, 이 사이트는요, 이게 여러분 처음 보시나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1년 전에 펜션 창업 많은 곳 알아보기.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강화 도시 인바업도 알 수 있고요. 한옥 체험업도 알 수 있어요. 한옥 체험업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딘가, 어디에 주로 몰려 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업종들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강화 도시 인바업은 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통계들은 문체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민 보고 싶으면 문체부에 가야 되고, 농어촌 민박업 보고 싶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내는데 거기 가서 따로 찾아봐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요 사이트 하나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여기저기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숙제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오실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민박업의 종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숙박업이 27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민박업 종류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민박업이라는 거를 농어촌 민박업과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자료입니다. 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표 보이시죠? 일단 농어촌 민박업이 형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주택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남는 공간을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률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지역도 달라요. 이쪽은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 하고 외국인 강화 도시 임박업은 도시 지역에서 합니다. 이름에도 도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 지역에서 합니다. 어, 이 그리고 대상 주택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주택에서 하는데 농어촌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농어촌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에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근데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5개 종류의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연면적 제한이 있죠. 연면적 제한은 23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69점 몇 70평이 조금 안 돼요. 69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하잖아요. 근데 전입을만 하면 외국인 강화 도시 햄버거는 바로 나와요. 오늘 전입해서 내일 외도민 내도 돼요. 근데 농어촌 민박업은 어때요? 전입해가지고 즉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입해서 그 지역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잖아요. 내가 집을 임차를 하잖아요. 그럼 무려 그 동네에서 3년이나 살아야 돼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점과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어떻게 하냐.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우리 집 주소를 넣잖아요. 아, 우리 집 주소가 아니라 내가 창업할 곳 주소를 넣으면 그 주소가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강화 도시인 박업은 뭐 예를 들면 빌라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 다 빌라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뿐만 아니라 빌라, 우리가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농어촌 지역엔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가 높은 건물도 없고 앞에 막 또랑이 흐르고 그래서 아 우리 집은 시골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 보면 토지 이음에서 검색해 보면 도시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 민박업을 못 해요. 그러면 빌라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안에서 하실 거면 뭐 서울은 서울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기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도 댓글로 이렇게 문의하신 분 있었어요. 지방 군 단위 아파트는 외도민이나 농어촌 숙박업 모두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농어촌 민박업이죠. 근데 외도민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고, 농어촌 민박업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군 단위 지역이니까, 예,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군 단위 지역에 아파트를 아마 보유하고 계시거나 임차할 예정이시거나 뭐 그런신 것 같아요. 둘 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깔고 앉은 땅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박업이라는 거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땅을 봐야 돼요. 우리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위에 건물이 올라앉잖아요. 이 건물이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냐를 따져야 되고요. 그 건물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민박업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보는 거죠. 네, 농어촌 민박업에서는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따지고요.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에서는 전입만 하면 됩니다. 전입을 해야지 공무원이 거기서 거주한지 알죠. 거주한지 안 거주한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원형적 사고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되게 그 핫한 그 아이브 멤버이죠. 네,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매물이 없다. 막 불평하시거든요. 매물을 살 수가 없다. 매물을 살 수가 없지만 앞에 보시면 우리 농어촌 민박업하고 비교해 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마포구 망원동에서 하고 싶어요. 근데 마포구 망원동에서 내가 집을 얻어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포구 망원동에서 3년 거주해야 된다 그래. 3년 뒤에나 내가 그 동네에 전입하고 나서 3년 뒤에나 마포구 망원동에서 외도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우리는 외국인 강화 도시민박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농어촌 민박업은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7, 80%는 정화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외도민은 정화조 문제된다는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것들도 하여튼 비교해 보자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업보다 외국인 강화 도시 민박업이 훨씬 더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 매물이 없다,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준다, 권리금이 이게 네, 여러분이 긍정적인 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법률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법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2주차에 우리는 법을 좀 보기로 했죠. 외국인 관광도시민법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법이 규정돼 있는 그 법을 볼게요. 법 원문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 명칭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외국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업종은 27가지나 되는 대한민국 숙박업 업종 중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유일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숙박하면 불법이죠? 라고 하시는데, 에어비앤비에 외국인이 숙박하면 불법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네,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 거지, 내국인, 외국인 따지는 거는 27가지나 되는 대한민국 숙박 업종 중에 얘가 유일하다고요. 이거는 이 업종의 단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규제라고 느껴요. 여튼, 그리고 관광이라는 명칭을 굳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관광이라는 게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민박업을 주, 주택가에 주거 지역에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거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허용을 해줄게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구실을 만들까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숙박업이요. 숙박업, 뭐 호텔, 모텔, 그리고 아까 관광 숙박업들, 관광 호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가에 못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 예, 몇 배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땅값이 싼 주거 지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아까 제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거기 조건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땅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주거용 건물하고 숙박업용 건물하고는 그 건물의 규제가 달라요.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숙박업 쪽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에 그게 숙박업용, 그렇게 숙박업용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인데도 숙박 영업을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호텔, 모텔 업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그럼 주거지역에 가서 숙박 영업하게 해줘. 막 이럴 텐데, 왜 쟤네들만 이렇게 하는 거야? 쟤네들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딱지를 붙인 겁니다.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가정집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특별히 허용을 해주는 거야. 라고 구실을 만드는 거죠. 저는 외국인이란 딱지를 붙인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시민박업이잖아요. 아까 농어촌 민박업, 도시민박업 비교해 봤는데, 도시는 도시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도시 지역은 아까 어떻게 확인한다? 네, 토지이음이란 사이트에서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도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주택의 종류 5가지, 이것도 관광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그리고 민박업이라는 게 있죠. 민박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남는 공간에 숙박 영업을 해라라는 약간 부업 개념이에요. 본격적인 숙박업 개념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상업지역에 가서 네, 숙박업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서 숙박 영업을 해야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비싼 월세를 내고도 네. 비싼 월세를 내고도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법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규모를 키우지 말아라. 그래서 규모도 전문적으로 숙박 영업하지 말라고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 민박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이 법조문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입이 필수이잖아요. 여기 전입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법에는 전입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왜 그렇죠?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한지 안 거주하는지를 인허가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쵸. 내가 전입해서 예, 등본을 내면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게 전입했다는 게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입을 하는 게 필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으면 하는데 예, 전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집주인, 어떻게 세입자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세입자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있죠. 본인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법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생은 안 되나요? 뭐 오피스텔은 안 되나요? 이런 것들도 이 법에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주택의 종류 나와 있잖아요. 가능한, 주택에서 가능하다. 상가 안 되고요. 업무 시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5가지 종류 중에 오피스텔이나 근생, 상가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강화 도시임박업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 있죠. 그리고 법인이 가능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주민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전입해서 살고 있다는 거를 주민이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은 안 된다라는 것도, 법인 안 돼. 이렇게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채 운영도 사실상은 안 되죠. 많이들 독채 운영을 하시지만, 왜냐면 본인이 거주하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채 운영은 네,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되게 현실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걸 비판을 하고 들자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정 문화를 체험하려면 음, 뭐,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벌써 방 3개짜리 집 하나를 다 쓰잖아요. 근데 남는 방이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면 3대가 같이 산다. 그럼 방이 4개라도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족 문화를 3대가 같이 사는 화목한 가족 문화를 어떻게 체험하게 해줄 거야? 하여튼, 예, 그쵸. 독신자나 가능하지. 독신자라야 투룸에서 하나를 자기가 살면서 남는 방 하나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 네, 그럼 한국의 가정 문화는 독신자의 문화인가? 뭐 이런 1인 가구의 문화인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숙박업종들은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비싼 숙박업용 건물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들 있죠. 허가를 받으려고 우리가 알아볼 때, 위반 건축물이다. 뭐 주민 동의 받냐, 뭐 노후 건축물 어떡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법조문 안에 다 들어가 있진 않고요. 어디 있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왜냐하면 예, 아까 관광진흥법을 거기에 대한 소관부처가 문체부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업무 처리 지침은 어떤 거예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 너네들이 이걸 보면서 매뉴얼로 써. 이렇게 하는 그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거는 외국인 광화도시인박업 창업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꼭 읽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질문하시는 내용, 그리고 뭐 단톡방에서 질문하는데요. 이런 얘기인데 거기 다 있어요. 상가주택은 안 돼요. 뭐 아니면 뭐 실제로 방 한 칸만 가지고 할 건데 그 건물 연면적이 230제곱미터가 넘는데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70제곱미터만 숙박 영업할 건데 230제곱미터에서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모든 케이스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신청할 때,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라는 그 신청서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업기획서를 첨부해서 넣으라고 돼 있어요. 사업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제가 유튜브로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댓글로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100개 있으면 100번 누르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고. 막막하고 복잡했다. 인터넷 검색해서 뭐 사업계획서 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봤는데 내가 원하던 내용이 아니다. 뭐 되게 감사하다라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제가 유료 컨설팅 했던 거를 유튜브에 공짜로 오픈을 한 거거든요. 요거 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문서 작성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거의 다. 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요청하는 양식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거 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외도민 내용들을 일단 쭉 한번 봤고요. 음, 저는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국인이 안 돼. 너는 외국인만 받아라는 게 굉장히 큰 규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광진흥법 안에 있는 규정이고요. 하나는 특례 공유숙박. 특례 공유숙박이란 거는 특례라는 거는 현행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데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 특정한 기간에 한해서 요거를 허용해 줄게라는 거거든요. 그게 위홈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위홈 질문하신 분 있으셨죠?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관광진흥법에는요, 도시재생지역 내의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외국인 강화도시인박업에서 내국인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지역은 그래도 뭔지 알아요. 도시재생 지역 검색하면 나오고 시청에 물어보면 어디라고 알려줘요. 근데 마을 기업이 뭔지는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게 전국 1호 사례가 군산입니다. 군산의 구도심, 요즘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이고 거기 안에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죠.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쓰는 외국인 강화 도시임박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기업이 협동조합의 형태인 거예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네, 군산이 전국 1호 사례고요. 저는 부산의 감천마을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경주시예요. 경주가 2024년 3월 11일 기사죠. 경주시에서 내국인 숙박 특례로 전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여기 나오죠. 도시재생 마을 기업이 운영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마을 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거기에 개별 우리 그 숙박 사장님들, 외도민 사장님들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그 경주시장님이 이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공무원들이 실무 공무원 말고요. 그 윗분 있잖아요. 윗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경주시에서 이런 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제 생각에는 2025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경주시에서 엽니다. 그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는 거래요. 그런 큰 국제 행사를 치르려면 그에 걸맞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경주에는 많은 숙박시설이 있어요. 되게 뭐, 호텔, 뭐, 풀빌라, 뭐, 많지만, 그래도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맞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이런 거를 갖고 계실 때 가능하고요. 네.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네. 압력을 행사를 하시겠죠. 대표적인 뭐 시의회 같은데, 시의회 같은데 좀 압력을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홈이죠. 특례공유숙박 위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홈이 어떤 거죠? 네. 원래 법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는 내국인 받으면 불법이야. 외국 사람만 받아라고 써 있지만 거기에 네, 특례, 요 기업, 위홈이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 기간에 한해서 할 수 있어라고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역 1km 이내였다가 그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가 그다음에 부산까지 확대됐죠. 이게 제가 위홈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 올렸던 게 5년 전이거든요. 처음에 특례 2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2년 연장했고 지금 특례 기간은 끝났고 이 특례를 이제 조금씩 연장을 하는 걸로 뭐 2년을 추가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홈 특례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외도민을 하셨다 그러고 만약에 서울이나 부산이다 그럼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거 위홈 가입한다고 돈 드나요? 위홈을 가입하면 일단은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홈은 저는 무조건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지났고 2년하고 2년 연장했고 지금 이제 약간 그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런저런 예,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여튼 그래도 그거는 이제 문체부하고 미용 회사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 개인들이 외도민 할 때는 서울과 부산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하십시오. 이 내국인 숙박을 규제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건지. 네, 저도 내국인 숙박 받았다고 신고당해서 관광경찰이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합법 에어비앤비는 외도민이 아니라 그 말고도 많은 것들 할 수 있다. 외도민 말고 다른 거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알려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 무료 강의를 하는 거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강의가요. 몇십만 원짜리로 강의였던 거 아시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외도민 하지 말라고 알려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히 지방 도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고합니다. 아까 그 경주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내국인 받는 외도민들의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건축물 대장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건축물 대장이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공적인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띄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네. 만약에 부동산에서 여러분이 집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 집 주소 알잖아요. 그래서 민원 이렇게 정부24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 집에서는 외도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예,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외도민뿐만 아니라 음식점 이런 것도 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오니까 확실하시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요. 아까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을 이렇게 확장했잖아요. 보일러실. 이거 불법 건축물이죠. 이거를 단지 구청에서 몰랐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건축물 대장에 도장을 꽝 찍지 않는 것뿐이지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이 서류상으로는 위반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죠. 둘 중에 하나죠. 그래도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얘가 건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실사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류 접수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살펴봅니다. 공무원이 들어와서 대문으로 들어와서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살펴보고 나가는 동안에 얘가 건물 뒤쪽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 걸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거의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건물 앞에 전면에 있어요. 그래서 다 눈에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외도빈 신청에서 실사 나오는 공무원은요, 네. 관광과 공무원이에요. 건축과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서 당장, 네, 이행강제금 때리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떤 데는 지방 도시에는 아까 경주처럼 굉장히 숙박 사업이 활발하고 막 열심히 신고하고 이런 데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도민을 낸다는 건 전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만 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 외에도 지방에 많은 도시들이 있고 다 인구 감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지금 더 전입한다는데, 그쵸. 받아줘야죠. 그리고 예. 아까 그 경주시장님처럼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뭐 숙박업이 좀 다양하게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정책으로 펴는 경우에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라면 근데 그거를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라면 일단은 좀 제껴 놓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 있으면 좀 공무원이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댓글 주신 분 계세요. 뭘 하든 초창기에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초창기에는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위반 건축물은 서류상으로 딱 나오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뭐 주민동의 같은 경우도, 예, 주민동의 안 받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가 언제인지, 제가 2014년에 외도민 창업했잖아요. 그게 2014년이 초창기일까요? 아니면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외도민 합법 에어비앤비 강의를 시작한 게 2018년이에요. 2018년이 그러면 초창기인가요? 네, 어쨌든 2018년에 하시지 그랬어요. 그 지마테러님이 아니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못하는 거죠. 이러셨죠. 2018년에 뭐 하고 계셨나요? 그때 하시지. 지금처럼 이렇게 핫하지 않을 때 하시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하셨던 분은 뭘 했냐면요. 예, 리스크를 해지를 한 거죠. 리스크가 처음에 최초에 했던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정보도 없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냈어. 그래서 오픈을 했어. 오픈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예를 들면 내가 접었어. 누구한테 넘기고 싶은데 권리금을 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픈했는데 권리금 내고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지금 강의에는 외도민 강의에 들어갔지 않지만 초창기에 하는 걸 시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요. 숲경영 체험림내 숙박시설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2023년 6월에 생긴 아주 따끈따끈한 업종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요거를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죠. 공무원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물어 찾아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좋은 건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나한테 권리금을 주고서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권리금도 없어. 예,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사정으로 접을 수도 있고 뭐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권리금은커녕 내가 들어간 매몰 비용만 날릴 수도 있어. 이 초창기에 한다는 거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그 원형적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없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최근에 그 노후 건축물 규정이 되게 그 문제가 되거든요. 노후 건축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 네, 이거 외국인 강화 도시민박어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런 위반 건축물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당연해. 왜냐면 우리 업종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민 동의 받는 것도 법적 규정은 없다 그래도 약간 이해는 가. 왜냐면 기존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택가 한복판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택가 한복판에서 원래 숙박을 못 하게 되는데 숙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라는 것도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를 해. 근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 건물은 20년,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네, 3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어디 나와 있냐면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다세대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네.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네. 소유권 이전 말고 처음에 이 건물이 지어졌던 때에도 여기에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건 등기부등본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 30년이죠. 그걸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민박업이 아니라, 민박업은 전문적인 숙박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박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숙박업을 하는 건물들조차도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허다한데, 네, 그쵸. 심지어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조 건물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거의 100년 가까운 목조 건물도 네, 호스텔업으로 관광숙박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건축물 이거는 예,
지금 강의 때 말씀드리긴 할 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에요.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같이 하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노후 건축물 때문에 지금 못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걸로 우리 집을 가지고 신청서를 냈어. 근데 구청에서 오래된 건물이라고 안 된다 그랬어. 이런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이해하시죠? 저는 옛날에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규정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부당한 거를 내가 당했다. 뭐, 구청에서 당했다. 시청에서 반려됐다. 이런 구체적인 일이 있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예.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 왜 문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얘는 이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사실은요, 꽤 예전부터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외국인 강화도시민법 업무 처리 지침이고 이게 만들어진 때가 2021년 12월이에요. 근데 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걸로 내가 거절당했어요. 거부당해서 안 된다 그래요. 이런 게 언제부터 나왔어요? 거의 2023년 말부터 거의 1년 정도? 최근 1년 사이에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 하시는지 왜 이런지 아시죠?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강화 도시민법이 미친 듯이 생겼잖아요. 최근 1년 사이에 미친 듯이 4,700개, 좀 있으면 5,000개 넘겠어요. 네. 이 중에 최근 1년 사이에 생긴 게 1,000개. 그 1년 사이에 생긴 게 1,000개. 그러니까 한 2,000개, 2년 사이에 전체 외국인 강화 도시민법의 한 절반 정도가 최근 2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담당 공무원은 업무 부하로 거의 죽을 맛이죠. 저는 마포구 공무원분들 진심으로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거는 왜 안 되냐, 뭐 맨날 물어보고 되냐, 안 되냐, 왜 안 되냐. 공무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거지 사업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취지와 법의 규정이 이렇고 이런 거를 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안 하면 민원 들어오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약간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노후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 예, 저는 반드시 이것을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사례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제주도 사례를 좀 해야죠. 제주도는 또 특이해요.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없습니다. 농어촌 민박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어촌 민박업이랑 비교해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서 창업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외국인 강화 도시민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표 보여드렸죠. 네. 외국인어 주신 작업은 5가지 건물에서 가능하죠. 근데 농어촌 민박업은 단독 다가구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제주도에서 뭐 무슨 스테이 하고 싶다. 제주도에서 민박업 하고 싶다. 이러면 단독 다가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주도. 그렇고요.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또 다뤘고 블로그에도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주도도 농어촌 지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시 안에 제주시는 도시 지역이잖아요. 제주시 안에도 도시 지역인데 그럼 뭐, 어떻게 그럼 외도인 못 하는 거예요? 난 단독주택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자기네 제주 조례로 어떤 지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여기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농어촌 민박업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물어보셔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용담동 그 제주 공항에 있는 데 있잖아요. 용담 1동은 되는데 뭐 용담 2동은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부동산 집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번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이 지번에서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온 거 좀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외국인 관광 주신 작업의 법적인 부분을 한번 달았고요. 이 법적인 부분이 결국은 내가 매물을 찾는 기준이 되거든요. 아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인 기준이 만족하는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한 4주 차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부분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자, 네. 네, 1일차, 지난주에 외국인과 도시인박업일에 대한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훑었고요. 우리 2일차에서 지금 법률과 규정,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돈 얼마 들어요? 근데 저는 물론 얼마인지 말할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 네, 돈 얘기를 다음 주엔 할 예정이고, 이제 4주차에는 합법 매물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공부했던 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집이, 이런 집을 찾는다라는 거, 그리고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5일차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걸 다룰 거고, 그리고 6주차에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거 다루고, 7주차는 여기는 없어요. 7주차는, 네, 비공개 세션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비공개 세션으로 7주차에서 할 예정이고, 7주차에서 비공개 세션에 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앞에 이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강의를 다 수강을 하셔야겠죠. 이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에서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 수강을 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후기를 쓰셔야 되겠죠. 어디다가? 카페에다가요. 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카페에 후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네. 리얼 홍콩 코리안 언니, 스란 선생님, 위홈은 합법인데 왜 에어비앤비는 안 되나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실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위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홈은 특례 공유 숙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위홈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건데 현재 관광진흥법은 내국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려니까 네, 어디 갔지? 자료 찾아서 점수 말씀드릴게요. 위홈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게, 네, 이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이 특례 공유숙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짧게 짧게 연장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건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정책이잖아요. 그쵸?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에어비앤비가 자기네가 그렇게 정한 거죠. 에어비앤비가 27가지나 되는 숙박업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어디 갔지? 예, 여기. 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중에 위홈 공유 숙박업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는 안 받아주겠다 이 얘기죠. 그거는 에어비앤비의 정책입니다. 걔네 플랫폼에서 그렇게 정하는 건데 그거를 걔네가 정하는 거죠. 물론 많은 고객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걔네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이버는 이런 영업신고증이라고 하는 관광사업 등록증, 뭐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필증이 아니라 이 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네이버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네이버는 받아주겠죠. 네이버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를 하니까요. 그거는 플랫폼의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둘아맘님, 네. 사이트 어디라고 하셨죠? 라고 하는데, 밑에 답변 주네. 로컬 데이터. 네. 네, 로컬 데이터. 네. 이게 나중에 녹화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그 아래쪽에 링크 넣어 드릴게요. 네.
농어촌 민박업, 아, 네. 델리 만주님, 위홈과 미스터 맨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를까 궁금해 하신 건가요? 최근에 아까 제가 위홈만 말씀드렸는데, 같이 위홈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미스터 맨션이라는 또 플랫폼에서 거기서도 특례 공유 숙박 특례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스터 맨션이라는 데는 제가 이용해 보진 않았고 들어가 보기만 했는데요. 일단 거기는 약간 우리가 33M2, 리브 애니웨어 이런 데처럼 한 달 살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박 7일 이상이라야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홈과 미스터 맨션의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위홈은 1박이 가능하고 미스터 맨션은 6박 7일 이상 가능하다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특례를 받을 때 위홈이랑 다른 조건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특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얼 홍콩 언니님이 관광과 공무원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예, 공무원 실사 나옵니다. 농어촌 민박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 민박업도 내가 무슨 군청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군청 공무원이 농어촌 민박업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에 나와서 내가 한 거를 다 신청한 내역하고 똑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 예, 하리니 채널님, 부산이라면 최선의 선택이 외도민과 위홈 신청일까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뭐가 최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최선인지. 돈을 조금 쓰기 위한 최선이에요? 아니면 숙박 영업을 잘하기 위한 최선이에요? 숙박 영업을 잘하기 위한 최선은 외도민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도민 하면 외국인이란 딱지가 붙잖아요. 근데 그게 최선이 될 순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숙박업 종류 중에서 그래도 외도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주택에서 창업할 수 있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는 거죠. 뭐 아까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예, 로컬 데이터 여기 보시면 부산을 보거든요. 그럼 부산에 외국인 관광 도시인 바가 보면 이렇게 중구, 남구, 영도고, 수영구, 해운대고 이런 데 있고요. 부산에도 농어촌 민박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민박업으로 해서 부산을 검색해 보면 기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기장 요즘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에서 농어촌 민박업 하는 거랑 예를 들면 부산 중구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는 나만 아는 거지. 네, 그쵸? 네, 그거는 네. 네. 오로지 뭐 부산 같으면은 농어촌 민박업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초는 진짜 대부분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모름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찐투님은 네, 아무튼 강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이고 아, 예,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시다고요? 예, 카톡방은 제가 띄엄띄엄 받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것도 되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요. 예, 카톡방 입장 받게 되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공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카톡방에 뭐하러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뭐 좋다고. 아니, 그리고 에어비앤비 카톡방 많잖아. 많잖아. 다른 데 들어가요. 왜 굳이 오겠다는 거야? 네, 그리고 ROMINE 네, 이미 현재 위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외도민이 아니라서 못하고 내국인은 위홈 특례를 벗어나서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를 예를 들은 거는 네이버의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정책과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의 정책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이버에 등록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이버에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어디 갔지? 근데 지금 못 찾겠어. 근데 네이버에 플레이스에 위홈 등록하신 분 저 봤어요. 근데 네이버로 예약을 받는 건 아니고요.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업체 소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위홈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위홈을 거쳐서, 네,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위홈을 거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신 분은 봤어요. 근데 얼마나 될지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플레이스 보시면 이거 부동산이 아니구나. 네이버 지도지. 네. 어쨌든 네이버 지도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 그 많은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홍대 게스트하우스, 뭐 부산 광안리 숙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뭐 부산 광안리 숙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밑에 이렇게 실시간 예약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지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성비 숙소 이렇게 해서 네, 숙소들이 나오고 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플레이스 여기 있다. 플레이스에서 광안리 숙소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등록했을 때 이게 뜬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이 네이버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돈이 되는 데를 먼저 올려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거나,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네이버가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거나, 이런 애들을 위해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단지 네이버 지도에 등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네이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네이버 밖으로, 위홈으로 하는 링크를 걸어놨을 때, 그게 네이버에서 얼마나 노출이 될까라는 거는 네,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등록을 받아주죠. 그런데 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야 되죠. 아까 부산 광안리 숙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뭐 블로그라든지 여기 광안리 가성비 숙소, 가성비를 많이 찾으시는군요. 네, 부산 광안리 숙소 인기 주제를 보시면 가성비 숙소가 1위고요. 혼자 숙소, 애견 동반 숙소 이런 것들을 부산 광안리에서 많이 찾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위홈 숙소고 나 홀로 여행자를 위한 숙소이고 아니면 애견 동반 숙소이고 이런 경우에는 가성비 숙소 요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 블로그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블로그의 지수가 높은 사람, 우리 보통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저도 돈 받고 포스팅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내 숙소를 노출시키도록 해서 그 링크, 위홈 링크로 타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되게 편하잖아요. 에어비앤비 올려놓으면 내가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 요즘 무슨 뭐 핫한 뭐 키워드가 뭐 인기 주제 키워드고 뭐고 이런 거를 내가 왜 고민해요. 그냥 에어비앤비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예약을 물어다 주죠. 그건 에어비앤비의 편리한 점이고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이렇게 다른 홍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원정님, 무료 강의를 어제 알게 돼서 이번 주차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매주 카페 후기를 써야 비공개 오픈 모임? 네. 매주, 매주 쓰라고는 제가 안 하겠는데요. 카페에 후기 쓰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후기는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이걸 수강했는가. 두 번째는 기억나는 내용. 세 번째는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쓰라고 하는 이유는, 네,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네, 챗 GPT한테 해가지고 정리해서 요약해줘. 뭐 이러면 챗 GPT가 해주잖아요.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거를 배워서 여러분이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매주 쓰셔도 됩니다. 네. 몰아서 한꺼번에 해도 까먹지 않을 거면 나중에 쓰셔도 되고요. 매주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지원자가 많으면 저도 그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매주 쓰셔도 되고요. 꼭 매주 쓰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파도님, 스라님, 항상 양질 정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비용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외도민 외에 한옥 체험업 수리 및 허가 관련하여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외국인 관광 도시인바고 강의잖아요. 한옥 체험업 강의는 내년에 할 거예요. 그때 수강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또 호스텔 질문하신 분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라이브로 강의를 하면 온갖 항상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주제가 벗어나서 항상 이제 막 각종 질문이 들어오고 제가 또 답변 드리고 이러면 항상 이게 산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원정님, 외도민 하지 말라고 하는 강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관광경찰이 내국인 숙박 받았다고 누가 신고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몰라요. 관광경찰이. 네, 한 번도 아니고, 오고, 또 오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게 뭐가 좋냐고요? 외도민 말고, 아까, 예. 여기에 대한민국에 27가지나 되는 숙박업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국인 받으면 안 돼라고 하고 외국인이란 딱지가 딱 붙은 업종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거 하시면 왜 내국인 받는 거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다만 우리가 평소에 주택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서 구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상가 매수하러 혹시 다녀보셨나요? 주택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도 해봤고, 매수도 해봤고, 이렇지만, 상가는 조금, 네, 상가, 또 게다가 숙박시설 이런 거는 우리한테 멀고 어렵잖아요. 훨씬 더 적고, 정보도 적고. 그래서 이게 쉬운 거지. 예, 그리고 창업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거가 최선이다. 이것만 해라. 이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외도민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몰랐다.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네. 네. 또, 그리고, 네. 질문 이제 다 하셨나요? 이제 마무리 해도 될까요? 파도님, 아까 그 한옥 체험업 관련해서 그 질문하신 게 관련된 정보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 블로그에 한옥 체험업에 관련된 것만 한옥 체험업만 지금 칼럼이 53개 칼럼이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보세요. 53개 칼럼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 읽어보시면 굳이 유료 강의 수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 체험업 하시면 한옥 체험업에 53개의 글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도 될까요? 1시가 넘었는데. 네. 네. 외도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27개 모두 낯설다 보니 그런 거죠. 그래서 외도민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외도민 강의를, 저는 몰라서, 저는 다른 업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었는데 게스트하우스 하려면 외도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네,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외도민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충분히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 네. 네. 저 중에 어떤 걸 시작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 에어비앤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등록하려는 숙소가 어떤 숙박업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건 얘기를 안 하고, 네가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거야? 이 중에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외국인만 받아야 된다.
전입해야 된다. 뭐 등등등 주민 동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제일 적은 비용을 우리의 작고 소중한 창업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을 볼 거냐, 단점을 볼 거냐라는 거는 둘 다를 같이 가져가는 거고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로우마인 구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신 분이 정말 없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넘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 네. 그, 나나님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죠?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역시 제 블로그에 쉐어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디 갔지? 쉐어스만 네. 쉐어스 창업에 대해서 지금 88개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읽어보세요. 네, 굳이 유리광의를 듣고 싶으세요? 쉐어하우스 창업에 대해서 88개의 글이 있어요. 그 웬만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고요. 쉐어하우스에 대한 질문은 아까 한옥 체험업 질문처럼 지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강의니까 쉐어하우스 질문은 네,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주세요. 음, 네. 그러니까 쉐어하우스 할 때마다 각 집마다 사업자를 매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카페에다 질문 주세요. 아까, 네, 카페에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 사업자를 왜 내야 되는지를 나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가 궁금해. 사업자 여러 개 내면 큰일 나냐? 내가 그걸 물어봐요. 사업자 여러 개 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면 거기에 맞춰 답변 드리고 여러 개 내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 개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뭔지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면 예,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그리고 온다보미님이 초보인데 호스텔 강의 들어도 될까요? 듣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초보가 호스텔 강의를 듣고 싶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호스텔업이 뭔지 궁금해서. 그걸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아까 27개 업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에어비앤비 강사 중에 저처럼 한옥 체험업, 호스텔업, 외국인만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이것까지 다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봤자 제가 강의하는 게 한 5개밖에 안 되잖아요. 27가지를 한 방에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근데 호스텔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난 호스텔업에 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시면 들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호스텔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들으시면 돼요. 예, 그 둘 중에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혹시 뭐 할지 안 할지도 뭐 언제 할지도 기약이 없어. 그러면은 안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제가 호스텔업 얘기하시니까,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호스텔업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호스텔업 세미나 하거든요. 12월 29일이에요. 네. 이거 올해 2월 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 원래 7월인가 8월인가 하려다가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졌네요. 올해 안에 어쨌든 하겠다고 제가 네,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여러분 연말을 저와 함께 하시죠. 네, 하시면 강의하시면 되고요. 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의장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자리에서 들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국인 숙박 규제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 규제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장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고, 또 녹화 영상 항상 바쁘세요. 연말 아니라도 바빠. 오프라인 강의하잖아요? 그래도 녹화 영상 안 주시나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다들 바쁘세요. 그래서 녹화 영상 보시라고 드립니다. 그 녹화 영상 드리는 이유는 바빠서 실시간 참여 못하면 나중에 들어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녹화 영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톡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하면 호스텔업이 뭐고 어떻게 허가를 받는가 이런 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우리가 허가만 받으면 뭐 하냐고요. 거기서 영업을 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 데서 호스텔로 허가 받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데가 정말 잘 되는 곳인지, 예, 그래서 입지 분석, 컨설팅, 이거는 추가로 신청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세미나만 들으셔도 되고, 또 추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데가 정말 괜찮을까? 한번 봐주세요.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린이 채널님, 오늘 제 첫 단추 지켰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부자유신님, 외도민 이제야 알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2018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초창기라고 할 만한 사업은요? 이거 어떤 말씀이신지? 아, 제가 외국인 강화 도시민박업 강의를 2018년부터 했다고 그랬고요. 제가 외국인 강화 도시민박업 창업한 건 2014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창기가 어떤 건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영상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다보미님, 스라님 강의 순서가 있으신 건가요? 뭐 듣고 그다음 뭐 듣고 이런 거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는 호스텔업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 앞전에 외도민을 알고 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의 호텔 사장님들을 보면, 어, 처음에, 처음 에어비앤비의 첫 시작을 호스텔로 하신 분은 적고요. 보통 외도민을 하다가 아니면 예,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에어비앤비를 뭐 이렇게 여러 개 하시다가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경험자들이 많이 호스텔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외도민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호스텔업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도 이 외도민 저랑 같이 한 외도민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호스텔업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거라고 두 개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무료 강의잖아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아트님이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로라 땅부자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온다보미님, 네,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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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시면 수강하셔야죠. 네. 그리고 하린이 채널님, 호스텔업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이런 질문은 호스텔업 강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 강의입니다. 네. 투자금이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강의에서 질문하셔야죠. 아,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여기.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못 보는구나. 네. 잠깐만. 여기 똑같은 질문하신 분 있어요. 지금 댓글로. 잠깐만. 어디 갔지? 댓글 질문하신 분 있어요. 자, 여기 지나오오님이 초기 자본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여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그게 세미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민감한 내용이면 패스해야겠죠. 그래서 민감하지 않아. 민감하지 않은데 댓글로 쓰기에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하는 거고 제 블로그에는 게스트하우스 하려면 여기 링크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얼마나 들까? 무려 2016년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그때도 그런 질문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들까라는 내용을 블로그 칼럼으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나 마나 천차만별이다. 네, 정말 최저가로 창업할 수도 있고, 방 한 칸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간값이라는 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민은 그래도 최저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투룸이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아, 빌라 투룸, 월세. 지역을 딱 찍어주면 더 나오죠. 예를 들면, 뭐, 마포구에 투룸 빌라, 월세, 얼마. 그리고 투룸 빌라면 면적이 어느 정도일지, 면적이 투룸 빌라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100평짜리 투룸 빌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12평? 뭐 이 정도. 그정 15평? 이 정도면 안에 내부 인테리어비도 얼마 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최소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호스텔업은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 네. 온다보미님, 외도민 강의 계속 무료로 진행하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안 듣고 나중에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 그, 무료로 할 때 수강하지 그러세요? 네.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매주 월요일 12시에서 1시까지 6주 동안 진행하고요. 이렇게 달력, 이렇게 네, 일정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네, 이거는 저희 그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예, 유튜브 라이브 했던 녹화 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 못 하셔도 아니면 앞부분을 놓쳤어. 그래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